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 삶의 질을 높일 뉴노멀을 고민하는 과학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창경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입니다. 지금 벌써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새로운 표준이 자리 잡은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지요? 처음에 시작되는 주제에는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왜 혁신 기업이 없을까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자기는 혁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모든 조직들이 자기는 혁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에 혁신이 진짜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50개의 스마트한 이노버티브한 기업들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 기업은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자, 2012년이 되면 저기 이제 알파벳 순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이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 이외의 기업은 없고 2013년이 되면 역시 알파벳으로 돼 있습니다. 저기에 다시 우리나라에 삼성이 등장한다. 자, 2014년이 되면 삼성의 기업이 이제 이것은 그 순위별로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순위별로 기본적으로 4위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삼성이 2014년도에 세계 50개 스마트한 기업에서 4위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삼성은 부품의 수집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애플을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소비자들이 만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한마디로 삼성의 DNA는 관리라는 이야기다. 관리의 삼성. 여러분들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관리의 삼성으로 지금 삼성의 그러한 위치를 누리게 됐을까요? 2015년, 2016년, 2017년에 50개 스마트한 기업, 혁신의 기업의 리스트를 보면 삼성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은 그 잘 나가던 위치를 버리고 지금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오늘 처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은 창립된 지가 20년이 됐죠? 20년 만에 어떻게 초인류의 기업이 되었을까? 구글의 과연 DNA는 관리일 것인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위대한 제품을 만들려면 창조자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이미 가본 길을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힘들게 쫓아가지만 창조자들은 이러한 것을 일순간에 뛰어넘어서 포워드한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글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인재들이 있다면 이러한 인재들을 어떻게 킵하는 육성하는 것일까요? 구글에 이제 입사한 그러한 사원들이죠. 이러한 구글에 입사를 하려면 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코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 왔는데 굉장히 자유스럽게 무슨 뭐 캡 쓴 친구도 있고 후드티에 머리를 염색한 친구도 있고 다 이렇게 자유롭게 있죠. 저는 공무원 노릇을 한 3년 반 정도 했는데 저는 지금 광화문에 삽니다. 지금 광화문에 지금 거기 정부청사가 있죠.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도 딱 보면 공무원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공무원들이 무슨 뭐 이마에 써들다는 것이 아닌데 딱 보면 공무원이에요, 저 사람은. 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나라에 은행이 많이 창의로운 인재를 모은다고 하는데 과연 은행에 취직한 여성 직원들이 이렇게 머리를 염색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인재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재들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창의적인 인재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캡을 쓴 인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그죠? 신발을 벗어놓고 안경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시계도 벗어. 구글에 그 뽑은 인재가 여기서 엄한 말로 자살했다 이런. 이 인재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죠? 자, 이러한 인재를 열심히 뽑아놨는데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자, 우리가 그죠? 두 번째 저희가 강연에서 많은 패널분들께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패널분들 여기에 계신 그죠 방청객들께서 그러한 그죠 위대한 질문을 그렇게 용인할 수 있는 과연 위대한 질문을커녕 바보 같은 질문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형성돼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 여러분들이 계신 조직,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에서 대부분의 거기에 가장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소통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거만하게 씨가를 피우는 그죠? 이 고양이가 사실은 그 조직의 기본적으로 장이다. 이 사람이 과연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소통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되며 그 정보의 전달 속도가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엄청나게 빠른 양으로 모든 구성원한테 다 공개를 하고 그 구성원들이 합의된 그러한 과정에서 의견이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조직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신 조직이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이것이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니르바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즈니스의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고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이 스마트폰은 자동적으로 혁신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혁신을 혹시 기술적인 혁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신가요? 혁신 기업이란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창의성을 온몸으로 발휘할 때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의사 전달 과정에서 그것을 억누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이러한 기업을 소통의 달인의 기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기업을 소통의 기업, 혁신의 기업, 스마트한 기업, 인노버티브한 기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처음으로 신상품을 소개하는 그러한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그렇게 아이폰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스티브 잡스의 처음에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아이폰이 전 세계 인물한테 가게 됐다. 또 한 장의 슬라이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장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노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라고 꼽았습니다. 문화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조직에 정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크 저커버그 잘 아실 텐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운 사옥으로 옮기면서 자기의 일하는 환경을 찍어서 올린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조회가 되는데 자, 이것이 자기 딱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린 거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스페이스에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걸상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가져왔는데 왜 그랬냐면 자,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에 워낙이 그죠? 잘 적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것이 그죠? 마크 버그가 어디에 앉아 있고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당신네들을 놀라게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놀라게 하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자, 그래서 2014년도에 그 How Google Works가 출판되자마자 그 해의 단어로 문화, culture가 그 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크다란 본질은 디지털 혁명이다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경제와는 확실하는 게 산업경제는 요소 투입형 경제였다. 요소 투입형이란 무엇이냐면 땅, 노동, 그저 자본 이런 것이 투입이 됐지만 디지털 경제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 없다. 제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게 대박이 났는데 이것을 한 번 만들었을 때 돈이 들었지 이것을 1000만 개를 복제하고 보냈는데 돈이 듭니까? 절대로 안 든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러한 디지털화가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자,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가 하면서 드디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죠? 우리가 매일 페이스북 매일 올리잖아요. 구글에 맨날 검색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가 제규어를 검색을 하면 이 제규어가 과연 동물 제규어인지 아니면 자동차 제규어인지 이러한 것이 다 그죠? 데이터로 구글에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이러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플랫포머라고 한다. 자, 그래서 미국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중국의 배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러한 데서 전부 지금 데이터를 쓸어 모으고 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노멀의 두 개는 이렇게 데이터를 쓸어 모으는 기업들이 새로운 독과점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포의 오형제라고 불리는 The Frightful Five입니다. 얼마 전에 2017년 5월에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재미있는 기사를 썼는데 이 친구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거 중에 없이 살 수 있는 거는 뭐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것은 뭐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아이폰, 아이패드를 쓰지만 아이폰 없으면 삼성폰 쓰면 되지. 이런 것입니다. 그죠? 대체가 가능하다. 구글이 없으면 빙으로 검색해도 된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행 가면 맨날 쓰는 구글 맵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서 지금 그죠?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 없으면 트위터 하면 되지. 네, 이런 거죠. 근데 이 기자가 뽑은 가장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생필품, 치약, 무슨 화장지 이런 게 떨어질 때가 되면 아마존에서 자동적으로 나한테 그죠?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건 줄 알았더니 그죠? 왜인걸? 자, 저도 이제 우리가 맨날 텔레비를 봐야 되니까 아마존의 인스턴트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보는 영화, 케이블 TV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아마존이 그죠? 제약하게 됐다. 자,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웬걸? 드디어 최근에 그죠? 소위 음성 비서라고 하는 아마존 에코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한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과점이 시작하게 됐고요. 자, 요새 이제 어떠한 그런 뭐 저널이나 뭐 그죠? 이러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4차 산업혁명 허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왜 허구라고 할까? 그 이유는 제가 분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업경제에 살 때는 그 산업경제의 혜택을 모든 분들이 다 골고루 누리신 거예요. 다 그죠? 예를 들면 철강 회사가 있다. 그럼 철강 회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고용된 사람들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하도급 업체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실제로 디지털 경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의 소수의 기업들만이 그 가치를 독점하게 돼서 실제로 잘 모른다. 디지털 경제 속성 자체가 승자가 독식하는 그러한 경제이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만 그 많은 이익, 그죠? 가치 창출을 가져가지 보통 사람들은 별 이익이 없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의 오형제들이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1979년에 GM이 잘 나갈 때 그때 고용했던 인원들보다 비슷하다. 그런데 그때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사람 1명을 고용을 하면 8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 생기면 그것이 그만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 않고 그러나 몇 개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하는 이러한 데이터가 지배를 하는 그저 독과점 있는 형태. 우리나라에서는 왜 특히 이런 얘기가 나타날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실제로 4차 산업형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의 몇몇 포털에서 데이터가 몰리는 것 같고 물론 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고 있으나 그러한 플랫폼인 기업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로 검색을 할 때 그런 포털에서 찾나요? 진짜로 안 찾으시는 것은 구글에서 찾나요? 그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기업 자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공포의 오행제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데이터를 올리는데 왜 이러한 것은 몇 개의 소수 기업들이 독점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느냐. 자, 지금의 4차 산업형 경제는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독점하는 인간들이 다 모든 것을 가져가니까. 자,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만 그 속성은 기본적으로 포용적이어야 된다. 독점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뭘 했냐? 멕시코는 이 연결의 시대에 우리가 맨날 연결돼서 페이스북 맨날 올리는 연결의 시대에 정보, 데이터 이러한 소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은 헌법에 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거대 기업들은 해체되게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노말의 세 번째로 저는 해체, 언번들링을 들었습니다. 언번들링은 샅샅이 그저 분해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러한 마트가, 거대 마트가 분해되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분해되면 여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이것이 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인데요. 자, 이런 것이 생기고, 여러분들 뱅크, 여러분들 요새 카카오뱅크를 신청하셨겠죠, 그죠?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그죠? 금융 시스템이 해체되면 뭐 생기는 이러한 새로운 스타트업들, 새로운 잡들이 셀 수 끌 수도 없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가시면 우리들이 사는 그 대부분의 생필품들이 프록터 앤드 갬블에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무슨 뭐 우리가 그죠? 질렛 면도기, 프링글스 그죠? 칩, 여기 뭐 타이드, 치약, 듀라셀 전부 프록터 앤드 갬블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해체되면 여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미미박스라는 그러한 그죠? 기업도 태어났다. 미미박스는 뭐냐면 어차피 제가 그죠? 면도날을 한 달이 지나면 뭐 떨어질 때가 있어서 우리가 그죠? 그것을 계속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독 경제라는 것으로 굉장히 훨씬 싸게 면도날을 면도기하고 면도크림하고 우리한테 알아서 공급을 해준다. 이러한 그죠? 이러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뭘 갖다가 빨리 붙이려면 기본적으로 어디 그죠?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까지 와서 맞춤형으로 크다란 걸 붙이느냐 조그만 걸 붙이느냐 뭐 새는 걸 붙이느냐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하는 이것이 그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나게 잘 되는 쉽이라는 그러한 스타트업입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언번들링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고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뉴 노멀로 언번들링을 잡았습니다.
자, 뉴노멀의 새로운 표준의 네 번째로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뭐 10몇 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것이 바로 원유였습니다. 그런데 원유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바로 데이터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러한 것은 그죠? 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겠으나 왜 테슬라 같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과연 데이터 기업인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면서 왜 테슬라가 들어갔을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현재 GM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다. 여러분들 옛날에 유명한 말이 GM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이 잘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GM이 번성해야 미국이 번성한다. 그런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GM을 넘었을까? 자, 테슬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데 하루에 500만 마일의 그러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에 다 바코드를 깔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테슬라가 다 모으고 있다. 즉 데이터 경제이다. 이런 것을 데이터 경제. 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51조, GM과 구글보다 능가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만든 자동차를 보면 7만 6천 대, GM 보세요, 1,000만 대. 테슬라는 여태까지 아직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그러면 세계의 이런 평가하는 기관들은 바보라서 이것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올렸을까요? 그죠? 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나? 2012년에 메르세데스 벤츠 그죠?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부터 자동차는 연료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렸지 소프트웨어로 달리면서 자동차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자동차가 그러한 데이터를 모으면서 플랫폼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는 것이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어떤 조간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그러한 기업들은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달리고 있나요? 정말 크다란 문제라고 보고요. 자, 뉴노멀 다섯 번째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자, 우리가 맨날 쓰는 구글, 페이스북, 저도 맨날 올리나 페이스북에서 뭘 사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구글에 돈 내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정말 그저 무서운 것은 저도 옛날에 야, 이게 왜 이런 이메일을 공짜로 이렇게 쓰게 해주나, 그죠? 이게 도대체 얘들은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다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이었다. 이 친구들이 우리가 매일 올리는 구글 포토, 페이스북에 맨날 올리는 사진이 엄청난 데이터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불만이 없는 게 우리는 공짜로 쓰기 때문에 걔들이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랬냐고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지금 결국은 많은 이제 무상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교육도 무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지털화가 돼야 무상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상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디지털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네 번째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강연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비저너리들은 여러 명사들은 무슨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산업의 엄청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간의 생존에 관한 혁명, 인간의 삶의 질에 관한 혁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지털 경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우리는 자동화될 텐데 오토메이트 될 텐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때 그러면 안 되고 디지털 경제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됨에 불구하고 인간들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괜찮은 직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디지털 경제의 속성을 이해 못해서 지난 2000년 이후로 포춘 500의 반 이상이 퇴출됐다. 그죠? 빌 게이츠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기득권 세력들,
그죠? 기득권 세력. 법을 만드는 사람들, 대학에서 그죠? 공부를 가리키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는 무슨 뭐 여러 진보 세력에서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북유럽 국가에서 이것을 사실 투표로 붙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저 안 됐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이 놀랍게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소개됐는데 왜냐? 실리콘밸리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밸리에 지금 많은 투자자,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가장 대박나는 스타트업 벤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무슨 그죠? 3D 프린팅, 자율주행 섹터 이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소득에 관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Y 컴비네이터 같은 데가 도대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매달 기본소득을 드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5년 동안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엄청난 그죠? 말씀드렸던 그죠? 익스포넨셜한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을 익스포넨셜하게 바꾸는데 이러한 익스포넨셜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수천조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나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수백몇 명의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며 이러한 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공포의 오형자들이 독점을 하게 될 테니 양극화는 필연적이다. 자, 양극화가 필연적이면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돈 많이 받는 데에 대해서 무슨 반대를 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 자기네들이 만든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소비자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거를 걱정을 해서 다 사람들한테 그죠? 매달 그죠? 소득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착한 경제로 가는 것이냐. 그죠? 포용적 성장, 이것을 저는 착한 경제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이 반대, 포용적 성장이 영어로 inclusive한 growth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반대는 그러면 exclusive한 growth냐. 그게 아니고 extractive한 growth입니다. extractive한 growth는 착취 경제. 아랫사람들을 쥐어짜는 경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착하게 가느냐 착취로 가느냐.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착취로 가는 것이다. 착취로 그냥 사람들이 착취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아서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착한 경제로 가느냐 이런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의 그죠? 화두는 기본적으로 연결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와 기계가 연결되고 우리가 사이버 상황이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멕시코란 나라가 너무나 놀랍게도 세계에서 최초로 이 연결의 시대에 국민이 갖는 권리는 무엇인가를 평등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제는 헌법에 우리가 무슨 평등 이것이 무슨 투표의 평등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권리를 그죠? 이러한 가치를 독점하면 되는가 이러한 평등의 권리를 제일 먼저 멕시코에서 넣었다 이런 얘기죠. 사물 인터넷 시대에 적어도 여성 인터넷이 아니라 적어도 워킹맘을 위한 육아하는 그러한 그죠? 어머니를 위한 정보의 연결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요새 세상에 무슨 아기를 하나 더 낳으면 20만 원을 더 준다고 지금 애를 낳으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 하면 도대체 내 애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는 어딘가? 왜 우리 친정 어머니는 나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왜 맨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이거 해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도대체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나? 워킹맘을 위한 이러한 연결,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 부처 중에 미래를 고민하는 부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태까지 4번째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평적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이다. 기술도 아니고 그죠? 문화가 정착돼야 인재들도 살아남을 것이며 문화가 정착돼야 모든 우리가 항해하는 모든 일이 자유스럽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창의력이 창발돼서 우리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잃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요새 젊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것을 마지막 문제로 넣었는데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공룡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라 느린 공룡기업들이 해체되면서 엄청나게 일자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연을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오늘도 우리가 또 훌륭한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처음에는 우리 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채택해온 이런 패스트 팔로우 전략 그러죠.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매뉴얼 혹은 정답이 있는 생산 방식, 그것에 대한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을 빨리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사실 그것에서 가장 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었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었는데 저는 이것을 지속해서는 이제 답이 없지 않을까. 바로 노멀을 바꿔버려야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성공해왔었던 방식 이걸 어떻게 버리고 새로운 걸 찾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질문을 많이 던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 작가님. 그리고 이제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동이나 생산성, 산업이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행위, 작업, 활동 이런 개념으로 비생산성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비생산성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그런 어떤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부분. 그리고 공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공짜에 있어서는 이 점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초지능, 초인공지능이 공짜가 될 것이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 기자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변화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포를 이겨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를 이겨내야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 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 임원이랑 만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무심결에 진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진실을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신입사원은 임원이 되는 게 꿈이고 구글의 신입사원은 세상을 바꾸는 게 꿈이다. 네, 그 대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친 거죠. 이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질문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편으로는 소수기업에게 독점을 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변화에 뒤처져 있는 공룡 기업들을 해체시키면서 저희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 기회가 주는 변화에 대한 공포를 저희가 이겨낸다면은 뭐 저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사님. 분야별로 보면은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변화를 쉽게 할 수 없다,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규제를 다 풀고 자율에 맡겨놓는 것이 이 속도에 대응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 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뭐 치열한 고민, 정말 진짜 치열한 고민이 의사결정 당국자 수준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일반 보통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것이 커리큘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쭉 이 4차 산업 시대를 이제 특징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가 질문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의 문화를 처음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질문이 허용됐을 때 정착점이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플랫폼을 독점해 왔거든요. 유통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상품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시장을 독점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을 어떤 시스템으로 잘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 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쉽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어떤 그 디지털화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나 국가는 사실 지금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립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고 그리고 또 이 데이터에는 개인의 정보가 또 들어있고 또 이 데이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적인 가치로 공동체의 어떤 가치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 대한 좀 사전에 어떤 성찰 같은 것들이 조금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또 적절한 어떤 사회나 제도 이런 뭐 법률 이런 부분들이 또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변화가 함께 돼야 어쩌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방금 이중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덧붙이겠습니다. 구글에서 여성 이용자가 확실한 사람이 직업을 검색하면 남성 이용자가 확실한 사람이 검색 결도보다 낮은 소득의 직업이 먼저 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 자주 쓰는 이름이 있고 또 흑인이 자주 쓰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흑인이 자주 쓰는 이름을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여성들이 낮은 소득의 그냥 남녀 차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흔히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직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저임금 일자리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구글의 검색 결과에 또 반영이 되고 그것이 또 사회적인 차별을 더욱더 심하게 하는 거죠.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의 상황이 또 데이터에 반영이 되고 그 데이터의 결과가 또 구글의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의 편견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희가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인공지능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질문을 던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대의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를 좀 성찰해야 되고 질문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대로 작동하는 거고 사람들의 편견과 사회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조리한 것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런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플랫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그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여겨왔느냐? 그거는 수학이고 과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척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평등할 거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힘이면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헌법은 모든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추인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해야지만 이 기술을 조금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인식을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공지능의 인식을 바꾸려면 결국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서 다른 종류의 빅데이터를 제공해야지만 그 인공지능의 인식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배우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양산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학교에서 배우는 혹은 집안에서 배우는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것에 방향이 그리고 내용이 어느 종류여야지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보다도 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으로 길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또 친구들과의 대화 시간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사치스럽다라고 혹은 낭비라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논의들이 사실상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거가 될 거고요.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논의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답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데이터가 만약에 빅데이터로 양산이 되면 인공지능 인식도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의견들에 대한 그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127조에 보면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의 우리 사회의 그 모습을 어떻게든지 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 조문에서조차도 이제 그걸 강조했던 것이죠. 사실은 과학 기술을 경제 발전이나 어떤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만 보는 거는 좀 21세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그 발전의 목적을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인류의 어떤 보편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바꾸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하고 데이터하고 기본소득 세 가지를 놓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년 전에 IMF가 있었고요. 그때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는 데이터 모으기 운동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형 인공지능도 개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국민 기본소득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국가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 기본소득을 줄 만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데이터를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방향은 뭐냐면은 거기서 문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화되고 우리가 활동을 할수록 이거는 생산이 아닙니다. 생산 활동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일지라도 우리가 즐겁게 놀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이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활동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보상제도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기본소득을 데이터에 대한 보상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 기계 발전, 기계 중심적인 발달 단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기계라든가 이제 자동차, 증기기관, 컴퓨터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왔는데 이렇게 산업혁명이 기계 중심으로 왔다면 이제 이 기계 중심의 피로감을 느낀 우리 인간들은 아마 또 다른 혁명, 아마 제5차 인간혁명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될 그러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그 4번에 대해서 그 미래 강연 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 할수록 그 미래는 우리한테 빨리 다가오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그 미래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빨리 보시는 분일수록 많은 기회가 생기고 엄청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4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far at Minerva, every year we change our process, every year we change our challenges, and it doesn't matter how much money you have no idea what we're looking for. How the lecture test-based methodology has a 90% failure rate. We offer an all-seminar education, and they live in residence halls in the middle of the city, no campus. One of the most useful ways of teaching useful knowledge, practical knowledge, is to actually allow students to apply in real-world situations. But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doesn't promote that kind of thinking.